오늘 하루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소속된 조합원 5만여 명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며 급식 운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의 판문점 회동이 사실상 적대 관계를 종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 조치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WTO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박 씨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며 홍콩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도 강력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위 현장은 타이완의 연대가 새롭게 확인되는 등 홍콩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을 턴 대담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과 20초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20대가 10대 4명에게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당국과 막판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핵심인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결국 거리로 났습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막판까지 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 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과 적정 수준의 처우 개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육부, 노조가 향후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이 차별 해소를 위해서 사용자 측은 그 어떤 의지도 오늘 보여주지 않았고 그 어떤 개선안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속해 있는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에 5만여 명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누가 파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3일간에 임금을 깎여가면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서 노동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회의는 사흘간의 파업 기간 가운데 첫날은 오전에 서울시 교육청 주변에서 시위를 한 뒤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대회에도 합류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앞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지난 2017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5,000명이 파업해 초중고 1,900여 곳의 급식이 중단된 사례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당국은 시도교육청 긴급상황실을 통해 파업 참가 예상 인원을 파악하면서 급식과 돌봄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동원해 정상 운영에 노력하되 불가피하면 대체 식단을 제공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수업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돌봄 교실은 교직원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서울 지역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모두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지난 휴일 판문점 회동을 통해 북미 양국의 사실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북미 양국의 정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호원도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내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곧이어 남북미 3국 정상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처음인 이번 회동을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과 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판문점 회동 성사의 공을 북미 두 정상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역사의 진전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번 만남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함께 최초로 방탄복 없이 최전방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선순환을 이루는 거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곧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이 한동안 난항을 겪어온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판문점 회담 직전 DMZ 주소를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의 이른바 상응조치 카드로 활용하라고 제안해왔는데 이번 북미 대화 재개로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직전 한미 정상은 함께 DMZ 초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책 넘어 보이는 개성공단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판문점 회동 뒤 첫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을 언급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DMZ에서 개성공단을 직접 본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협상 경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며 남북 경협도 그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가 대화 재개를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목록도 재논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다시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북미 대화 촉진과 남북 관계 개선을 동시에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내일은 남북미 판문점 회담 이후 이와 관련한 정부의 첫 현안 보고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북미 회담의 결과를 전달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데 회담 내용이 얼마나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주목되는 건 강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받아온 북미 회담 결과입니다. 북미 정상은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외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본의 조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기업 피해 최소화를, 야당들은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합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했고 또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각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도 다뤄집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부의 사건 축소 발표 배경엔 청와대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가이드라인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각종 외교 안보 현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일본이 어제 내놓은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국제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국가 간 신뢰관계 속에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외교적 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현희 기자와 황보연 도쿄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폐막식 때 힘주어 한 이 말이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강조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외신은 물론 일본 언론도 이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제재가 자유무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도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제재가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 속에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일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돼 기존의 조치를 바꿨다는 뜻인데 일본 정부가 그간 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신뢰 문제를 줄곧 언급해온 만큼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조치임을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優れら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 이번 보복 조치를 결정하는데 총리 관저와 주변 국회의원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재 준비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제적인 제조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 관저와 주변 국회의원의 강한 의향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통상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총리 관저는 아베 총리 또는 우리 청와대에 해당하는 내각 관방 내 측근을 뜻합니다. 일본 언론은 또 이번 제재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내부적으로 거의 결정됐으며 극히 일부의 정부 관계자만이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정부는 WTO 제소를 대응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가 WTO의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고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은 WTO의 제소 절차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관세에 대해 제소해 3년 뒤 승소했지만 제소 기간 우리는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WTO로 맞섰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본 사례처럼 설사 이기더라도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WTO 제소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한국 정부가 현재 경제계가 입을 타격을 조금 더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조치로서의 WTO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전쟁 가는 국가를 추진 중인 아베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역사 갈등을 부각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갈등이지만 결국 외교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과거사와 다른 한일 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대응 방안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방침이 우리 기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업들은 양국 정부의 신경전 사이에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첨단 부품 수출 규제 방침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다거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직 국내 업체나 중국 등 다른 나라 제품들이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해 수입선 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로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 이미 수입한 재료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완성품 재고 물량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석 달 이상은 물건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 생산에 차질을 주기보다 정치 협상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는 게 그 논거입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라던가 그 과정에서 생겼었던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와 마찬가지로 과연 정치적인 이슈가 이러한 사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기업들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전 성격이 더 강한 싸움에 끼어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은 표정의 한진그룹 두 모녀가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나섭니다. 원래 벌금형 구형 받으셨잖아요. 징역형 생각하셨습니까? 국민들께 심경 한 말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예상으로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택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 부인 또는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직원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켰고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켜 범행을 숨기는 등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에도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차례 징역형 모두 집행이 유예돼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직 안심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한진그룹 일가의 법원행 발걸음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2달 만에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건데요. 한때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던 박유천 씨. 뒤늦게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나온 오늘은 어떤 심경을 밝혔을까요?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박유천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2달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40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걸 봤을 때 박 씨가 짧지 않은 기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구속 이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옛 연인 황하나 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상습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에 박 씨는 억울하다며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도 3차례 마약 구매와 6차례 투약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쯤 의원총회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과 장외투쟁을 벌였던 야3당 대표가 다시 뭉쳤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손에 넘어가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야3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이끈 여야 4당 공조 결별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개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걸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야3당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원내 사령탑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을 중재하며 가까스로 국회를 정상화하려는데 대표가 나서서 다시 문제를 꼬이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기자회견은 멈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당도 야3당이 의석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3당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보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민주당 2, 3, 4 중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길입니다. 야4당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칼자루를 쥔 민주당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계특위위원장을 맡아 여야 사당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지만 선거제는 막판으로 갈수록 개혁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개특위를 가져와 사법개혁을 완수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이제 의견도 모으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의총 열어서 의견도 듣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난 12월부터 줄곧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꼽혔지만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1위 자리를 내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 속에 황 대표는 공개 행보 대신 물밑 접촉으로 내부 단속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가장 선호합니까?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이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21.2%, 황교안 대표가 20.0%로 오차 범위 이내 박빙이지만 황 대표가 1위를 빼앗긴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총리가 넉 달 연속 상승세인 반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조사 시작 이후 처음 하락했습니다. 정치 신인 황 대표의 신선함이 떨어진 데다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과 아들 자랑, 엉덩이 춤 등 이딴 헛발질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황 대표는 공개 행사를 줄이는 대신 물밑 광폭 행보로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비박계 좌장 김무성 전 대표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독대해 3시간 동안 현안을 나눴고 본인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날린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도 만났습니다. 전임자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계 맏형격인 팔선의 무소속 서청원 의원, 당원로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MB정부의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까지 접촉면도 다양합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을 막아내고 국민들의 민생을 구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놓고 고견을 청취하는 중입니다. 다만 홍문종 의원의 탈당으로 촉발된 친박계의 동반 탈당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예결위원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번진 개파 간 대결 양상 역시 부담입니다. 여기다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압박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는 당 안팎의 불안한 시선 속에 황교안 대표의 광폭 행보가 보수 통합과 내부 결속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할 일이 태산인데 어렵게 문을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나 내정부 질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해 양 당이 요구서를 제출한 국정조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직접 조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면서 민주당도 국방부 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 행정부 견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목선에 우리 군 경계망이 뚫린 원인을 파악하는 합동조사 결과가 내일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1함대, 육군 23사단 등 경계작전 책임부대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도 완료했습니다. 조사단은 우리 군 감시망의 일부 미흡한 점도 발견했지만 당시 경계작전과 대비태세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을 낳은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도 일부 표현과 설명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속에 경찰의 유착 비리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 비리의 온상이 된 서울 강남경찰서 등을 이른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아예 주기적으로 물갈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되자 수백만 원씩 돈을 받고 무마해준 경찰들.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고질적인 유착 비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되는 예민한 시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자 경찰청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특단의 대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또 국민과 함께 근절해 나가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찰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비리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물갈이하겠다는 것. 경찰은 우선 서울 강남권 경찰서는 물론 유착 비리 가능성이 있는 경찰서들을 인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주기적으로 근무 적격성을 평가한 뒤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찰관은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보통 팀장급인 경위까진 한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외부 인사들이 경찰관의 비위를 감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버닝썬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찰발전위원회는 물론 선도위원회 등 여러 종류의 경찰협력위원회와 위원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심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착비리 근절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을 허위 폭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대엽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번엔 사기 혐의였는데 해외로 도주한 지 3년 만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췌한 모습의 50대 남성. 필리핀 이민청 직원에 둘러싸인 채 휠체어에 앉아 체포를 기다립니다. 17년 전 병풍 사건의 주인공 김대엽 씨가 해외 도피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김 씨는 강원랜드 장비 납품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6년 수사를 받다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김 씨에게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틈을 타 도주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김 씨는 체포 직전까지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필리핀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행적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민청 직원 셋과 함께 호텔 양쪽 출입금 시도 위에 이동 중에 이미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나던 중이던 김대엽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배가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등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협조적인 자세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허위로 폭로해 1년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김 씨는 그 뒤에도 각종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등에 연루돼 감옥으로 가면서 전과 구범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두세 달 뒤 강제 추방으로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유리를 깨고 금은방을 턴 겁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2대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눠서 불과 20초 만에 현장에서 달아났는데 어디서 이런 범죄 기술을 배웠을까요? 김종호 기자의 보도로 보시죠. 비가 내리는 새벽 부산 범천동 귀금속 상가. 얼굴을 가린 10대가 둔기를 몇 차례 휘두르자 유리벽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10대 한 명과 함께 곧바로 진열장에서 귀금속 2천여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납니다. 불과 2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품을 훔치는 데까지 한 20초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보안업체가 출동을 하더라도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23살 A씨. 아는 동생이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SNS 글로 모은 10대들을 데리고 2시간쯤 앞서 울산에서도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훔친 게 적자 곧바로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귀금속 상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차량을 두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차량에 한 명을 남겨도 곧바로 달아날 수 있게 준비했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차량을 대기시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달아나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범행에 이용한 이른바 대포차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진상조사팀을 제주로 보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동부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고유정 사건 담당 부서를 상대로 CCTV 미확보와 범행 현장 보존 소홀, 피의자 주거지 부실 압수수색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벽돌 외장재가 무더기로 떨어져 환경미화원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지난 5월에 전해드렸는데요. 건물에 부착된 벽돌 외장재가 부실 시공된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대 미술관 근처를 지나던 환경미화원이 쏟아지는 벽돌 더미에 숨진 건 지난 5월입니다. 준공된 지 26년 된 건물의 외장재가 한꺼번에 떨어진 겁니다. 사고가 난 부산대 미술관 건물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벽돌 외장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설계대로라면 건물 외벽의 수직 고정 장치는 90cm, 수평 하중을 받는 철근은 50cm 간격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4층과 5층 외벽은 고정 장치가 없거나 기준보다 넓은 간격으로 허술하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장재가 부실 시공 탓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서 당시 공사에 부실한 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산대를 상대로는 건물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밀 점검에선 큰 문제가 없는 B등급을 받았는데도 5개월 만에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형사 입건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경기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는 난방공사의 관리 소홀이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난방공사의 열수송관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온수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수 등에 활용하는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열수송관 전체의 25%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미감시 구간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감시 시스템의 이상 신호를 활용해 열수송관을 제때 보수하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에 개봉했던 영화 로망입니다. 결혼 45년 차에 접어든 노부부. 아내가 치매에 걸린 뒤 남편마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담담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인 70만 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고 환자의 가족들 역시 이 질병과의 싸움을 함께 치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리 치매보험 드는 분들도 많으시죠. 보험사들은 가벼운 치매에도 수천만 원 보험금을 주겠다고 홍보해 왔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치매보험 가입자 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를 앞지를 만큼 요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 치매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치매 진단은 CT와 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문제의 약관을 고치도록 권고했는데요. 가벼운 치매의 경우 뇌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T나 MRI 등에서 치매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을 냈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추가로 내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기존에 들었던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존 판매 상품의 경우에도 이번 개선안에 맞도록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치매 보험 상품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송환법을 강행하는 데 반발해 홍콩 시위대가 한때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자 홍콩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도 강력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홍콩 당국의 강경 대응 조짐 속에 시위 현장에서는 타이완과의 정서적 연대가 확인되면서 홍콩 시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난 홍콩 시민들이 입법회 청사 유리벽을 부수고 들어가 대회의실을 점거했습니다. 시민을 대변해야 할 입법회가 이른바 송환법을 강행하고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축이 된 입법회 점거는 경찰이 진압에 나서며 3시간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I hope people are aware that why people will gather inside the Legislative Council to have protest is both because of the tyranny, because of the authoritarian rule of Beijing and Hong Kong government. 하지만 입법회 점거가 당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조짐도 보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 합의로 한숨을 돌린 중국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일 태세입니다. 中央政府坚决地支持香港特区政府和警方依法处置该事件. 시위 현장에서는 타이완의 청천백일기가 등장해 홍콩과 타이완의 정서적 연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50명 이상이 다치고 3명이 중태인 데다 당국의 처벌이 예고돼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점점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약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금 축소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는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68.8%, 종합병원은 65.3%까지 높아졌습니다. 보장성 확대를 통해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600만 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이 본인 부담률 인하로 8천억 원, 비급여 진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조 4천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습니다.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문재인 케어 도입 이전보다 절반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췄고 18,000명에게는 재난적 의료비 46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 하반기 전립선 자궁 초음파와 흉부, 복부 MRI를 비롯해 2022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른 가입자 단체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주제로 한 풍자 만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만화의 제목은 남자들이 이젠 힘들답니다. 임산부 배려석 바로 옆에 임신시킨 남자를 위한 좌석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시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라는 말풍선을 달았는데요. 작가의 설명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가는 남자들의 정자가 힘없는 세상이 됐다. 여자 하나 꼬시기엔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이 피땀 흘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들에 대한 배려심도 있어야겠다라고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지원했는데요.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임산부 배려석 조롱과 함께 남성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부각한 작품이라며 춘천시 문화재단의 공식 사과와 즉각적인 전시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목 상산고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면 상산고는 기준점이 넘긴 84.01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통보된 평가 기간 외에 감사 기간이 포함돼 점수가 깎였고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감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이런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2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전주 상산고 평가는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상산고가 감점을 받은 감사는 평가 기간인 지난 2014년과 2017년 것이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 외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설마 이렇게 드시고 운전대를 잡진 않으시겠죠? 2588 소연이와 2588 앱 설치가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박소현 대리운전 2588. 화성의 랜드마크가 될 1157세대 메가시티 탄생. 아이의 꿈이 자라는 엄마들의 기대작.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물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모험작. 단지 내 어린이 전용 물놀이터.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가족들의 희망작. 세대 내 미세먼지 제거기. 우방 아이유쉘의 고품격 주거 명작. 직접 확인하세요.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하죠. 이 본격 찜통더위가 찾아오기 전 대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위해 에어컨 10여 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입주민들의 뜻을 모으기까지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다는데요. 이 사연은 취재 기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화면이 다소 거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경비실 11곳에 이달 안에 시원한 에어컨이 달립니다. 경비실 내부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습니다. 선풍기를 켜놨지만 조금만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후텁지근합니다. 일단 너무 더우니까요. 일단은 저 땡볕에 그리고 열기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여름 가마솥 같은 경비실에서 녹초가 됐던 경비원들은 주민들 결정이 그저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올 여름 어떻게 또 견디지 또 이런 생각도 걱정도 좀 되고 했는데 에어컨 이제 설치하게 되니까 올 여름은 그래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 동대표 회의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가 한 표 차로 부결됐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여 주민 투표가 성사됐습니다. 다 같이 사는 아파트니까 경비원 아저씨들도 우리 아버지,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다 같이 사는 식구들이라는 개념으로. 더불어 잘 살자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이끈 주민들. 갑질 대신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아파트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경비원들이 찜통더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주민들이 나눠야 하는 전기료 부담이죠. 이번에는 이 문제를 태양광으로 해결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아파트의 경비실 지붕에 태양광 패널 2기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덕분에 에어컨은 하루 4시간, 선풍기는 종일 돌려도 공짜입니다. 우리 관리비를 내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가급적이면 전기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걸 해놓으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지.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미니 발전소입니다. 올해 아파트 경비실 900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1배 반 늘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맘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에어컨 가동에 활용을 하면 전기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에서 시의 보조금 80만 원을 빼면 설치자가 부담할 돈은 30-40만 원 선. 이마저도 제조회사가 태양광 모듈 등을 최대 30% 싸게 공급하고 고급업체에서 인력과 기술을 제공해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혹은 인적으로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실 10곳 가운데 4곳은 냉난방 기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의 절반은 전기료를 걱정한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이런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이웃 간의 전기료 갈등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 오늘 폭우로 축대 벽이 무너져 적어도 2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뭄바이의 쿠라르 마을 산비탈 축대벽이 무너지면서 빈민가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뭄바이와 인근 지역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500mm의 폭우가 내려 도로와 열차 선로가 물에 잠기고 여객기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착되는 등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또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범람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높은 지대로 대피했습니다. 7월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안내책이나 여행 에세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나홀로 여행이나 한 도시에서 한 달 살기 등 신세대의 취향 변화에 맞춘 책들도 인기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서점. 여행 서적 코너에 발길이 이어집니다. 휴가철에 가고 싶은 나라의 여행 정보책이나 여행지에서 가볍게 읽을 에세이를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7월 중순에 지금 교토 여행을 혼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제가 힐링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지금 서점을 방문했고요. 지난해 한 대형 서점의 판매 자료를 보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관련 서적이 월 평균치보다 최대 15% 이상 팔리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서점과 출판사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여름철 기획 코너를 전진 배치하고 인기 에세이를 바캉스 에디션으로 새 단장에 내놓는 등 휴가철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 이른바 나홀로 여행이나 한 도시에 오래 머무는 여행 등 최근 유행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행이 일상이어서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거나 한 달 살기 등에 관련된 도서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휴가철을 앞두고 15년 동안 세계 곳곳을 혼자 여행한 호주 작가의 책에서 10달간 자전거로 남미를 돈 이야기 등 이색 여행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김해시고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남 광양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6년 만에 처음 하락한 가운데 강동구의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값은 1.85%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 값이 내린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적용의 근거가 된 한전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Whose cameras are these? Whose cameras are these? My position. No, this is your position over here. Why? This is everyone's position here. Everybody. Everybody is here. Here? Come on. Okay, Sam, down here with these two. Here. What's happening here? All right, everyone get from the side. Oh. 잠시만요. No, get out of the way. Move. Hey, come on. Come on, move. Hey. Come on. Move. Wait till they move. Come on, guys. Wait till they move. Thank you, Stefan. 됐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Where are they going? Guys, move to the. Where are they going? Hey, Trump president. 그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 말입니다. 당신들의 사람이 아닙니까?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내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의혹에 대한 결과를 공식 발표합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축소, 은폐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국방부
정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면죄부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런 목적으로는 절대 이 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젊은 친구가 옷이 젊은 친구는 자연스럽더라고요.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이후 원만한 의사 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이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서 삼척항에 입항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죠. 그동안 합동조사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확인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주가 지났고요. 가진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군 합동조사단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종합적 경위를 분석해보겠다. 그게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선 이미 야당들이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두 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당이죠. 네. 이쪽에서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내일 발표가 돼도 뻔하다. 그건 뭐냐면 축소 은폐 의혹 없었다. 네. 지금 야당들의 주장은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군 합동조사단은 그러한 이제 사실도 부인할 것이다. 네. 결국은 경계 작전 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어떤 경위로든 이 방어망이 뚫렸고 네. 지금 한 가지는 그 아까 인근이라는 표현이에요. 제일 문제가 될 게 그거예요. 만약 군이 삼척항에서 발견됐다. 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삼척항 인근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날 보도가 바다에서 마치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게 발견된 것 같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류하다가 남쪽으로 떠내려온 것 같은 네. 근데 사실은 확인된 결과는 명확하게 기관을 작동을 해서 삼척항으로 바로 항해를 해왔고 입항 접안을 했고요. 예. 심지어는 4명 중에 2명의 선원은 네. 무트로 올라와서 주민을 접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이제 군이 내일 가장 이제 중요하게 밝혀질 대목은 어떻게 뚫렸는가. 두 번째로는 왜 이걸 이렇게 뒤늦게 알았는가. 네. 세 번째로는 은폐하려고 하였는가. 이 문제인데 지금 야당들이 바라보건대는 내일은 속 시원한 발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가 아니라 사실은 군의 브리핑 과정에서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번복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축소 또 은폐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번에 삼척항 북한 그 어선에 대한 관심은 국민 입장에서는 경계 작전이 실패 뚫렸다는 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의혹이 이제 그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을 과연 군이 군 지휘부처에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았는가 두 가지인데 네. 지금 이번에 지금 군의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내일 발표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뭐 내일 조사를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계 작전은 조금 미흡함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관심이었고 야당이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 과연 축소 은폐 의혹이 국방부 최고 지휘부 차원이나 네.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밝히지 못한다라고 좀 정리를 할 것 같다는 건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예. 삼척항 인근의 해경 그리고 당시에 육군 호치면 8군단하고 23사단 정도 육군 예하부대 정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해군 관련해 있던 일함대 사령부 정도 가서 확인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경계작전이 실패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대상들이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15일에 삼척항에 입항한 다음에 17일 날 합동참모본부가 브리핑할 때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축소 은폐 의혹이 있는가를 그쪽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 대상 자체가 축소 은폐 의혹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결과적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경계작전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사인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정작 그것을 알 수 있는 당사자들 그건 네. 사실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본청에 있는 지휘부들 그리고 청와대 안보라인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할 수 없는 걸로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조사 주체가 군이었기 때문에 네네. 처음부터 셀프 조사 논란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맞습니다.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맞는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경계 태세가 뚫렸다는 문제, 북한에서 넘어온 목선도 수상하고
여기에 탑승해 있던 선원들도 수상하고 그런데 이 4명 중에 2명은 귀순을 했고 2명은 북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자유의사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또 이 정부의 발표는 민간인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군이나 이 국정원이 아니라 이 귀순한 2사람은 통일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결국 우리 국민으로 귀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2사람은 또 언론과 접촉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탈북자분들하고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군 외에는 누가 이걸 조사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주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확대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은 언론과 야당이 참여한 확대 조사단이 이제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좀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야당 둘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네. 그 전 단계가 필요해요. 국회 상임위가 지금 관련해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청와대 보고를 받고요. 네.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를 받고요. 2번째로는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에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네. 3번째로는 뭐 명백하게 주체가 국방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먼저 여야 의원들이 있으니까 모여서 그 담당 장관부터 필요하다면 차관, 군 장선, 관계자들의 보고와 이 궁금한 자료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여기서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게 단계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뻥 뚫려 있는 상황에서 이 5개 5당 체제에서 2당만 국정조사하자 그러니까 야당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단계를 준수해서 국정조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적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총선용 정쟁으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에 앞서서 국회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정당들의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게 나올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공조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오늘 이 목선을 최초 신고한 삼척 주민을 국회로 초청했습니다. 목격 당시 무엇이 의아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눈에 띈 게 그 젊은 친구가 옷이 이제 날설 정도로 좀 깔끔했어요. 그게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 제가 이제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배 안에 보니까 그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깨끗했고 먼 바다에서 잡을 그런 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건해에서 뭐 통통배 타고 잡을 그런 이제 그물인데 그물에도 해초가 거의 없고 그런 복장으로는 절대 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단추, 단추나 지퍼가 있으면 100% 그물에 걸려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생명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물에 걸리면 물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저런 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저 인민복 입은 저 사람 단추, 그다음 지퍼 100% 다 걸립니다. 네, 일단 옷이 너무 깨끗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입지 않을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의아했다라는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직접 신고한 주민들이 이런 목격담을 내놓은 것, 어떤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2가지 의혹은 첫 번째 경계 작전의 실패, 그다음에 2번째는 축소 은폐 의혹인데 하나 더 계속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게 과연 내려왔다는 4명의 북한 주민들, 2명은 또 사실 한 2시간 정도의 간단한 조사 후에 바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 2명은 좀 남아있는 건데 이 내려왔다는 4명이 사실상 어민인지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단순한 일반인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만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공작원이거나 아니면 군인일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국정원이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내일 발표할 국방부의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경계작전의 실패, 경계작전의 미흡함 정도를 아마 확인하는 것일 거라고 끝날 거로 보이고요. 남아있는 보도 자료의 축소와 은폐 의혹들, 그다음에 15일날 입항한 다음에 17일날 합참에서 브리핑했을 때 왜 그렇게 잘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국회에서 밝혀져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삼척항에서 발견했던 어민들 이야기처럼 과연 그 사람들의 신원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제대로 이 부분을 매뉴얼대로 잘 처리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좀 조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일단 국회가 정상화돼 있다고 한다면 네네. 국방위, 정보위 등등 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불러다가 따지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상임위하고 국정조사는 뭐가 다르냐면 국정조사를 통과를 시켜서 국정조사가 돼야만 증인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가능하거든요. 상임위는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 해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의혹이 해소된다면 괜찮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어제 바른미래당이랑 네. 이 공조 추진 발표하고 나서 오늘 바로 주민들까지 이렇게 국회로 맞습니다. 초청하는 것 상당히 신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사실은 지난 주말에 남북미 정상회동 판문점에서 있으면서 이 북한 목선 사건이 조금 빛이 발했어요. 네. 그래도 이게 군 경계 태세를 위해서는 짚을 건 짚어야 되고 네. 정경두 국방장관 이미 사과도 했고 개선점이 나왔다,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더 촘촘하게 바다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또 개선 과정도 그 결과도 확인을 해야죠. 어디가 해야 되냐면 국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주민들의 말씀은 팩트가 정확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미 관련 자료를 내놓은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 주민들의 말씀은 이 바다에서 오래 살아온 이 어민의 입장에서 이 어부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물질을 했을 때 걸리는 단추 같은 저런 복장으로는 네. 어선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먼 바다에 나갈 수 없다는 건데 저 배는 조업을 하지 않았어요. 9일에 함경북도를 출항해서 애초에 이게 귀순할 목적을 네. 가지고 바다에 북한 어선군에 섞여서 조업하는 척하다가 12일 밤 9시에 NLL을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울릉도 50km까지 내려왔다가 삼척항 바다에서 밤에는 멈춰 있었고요. 기간을 정지하고 들킬까 봐. 그리고 동이 틀 무렵에 시동을 걸고 6시경에 삼척으로 달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귿자로 움직인 항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그물로 뭐 고기를 잡았다든가 이런 발표는 군에서 네.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찰한 주민들의 이 어떤 목격담은 팩트다. 네. 하지만 군이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금 아까 제가 정쟁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자, 이 어민들, 주민분들의 말을 하나로 그냥 요약을 하면 수상하다예요. 예. 근데 국민들도 수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군이 좀 당당하게 나중에 이제 귀순한 두 사람의 신원이 언젠가 밝혀진다면 사실은 보도된 내용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걸려서 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귀순을 결심했다. 한류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이런 얘기는 이미 보도가 됐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두 사람의 신원이 그럼 어민이 아니라면 어부가 아니라면 북한에서 뭘 하던 사람이며 뭐 주소지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다 어쨌든 나오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 당국은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주민들의 말씀에서 참고할 건 참고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어떤 강공에 또 방어할 것이라든가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되는데 내일 일단 조선의 발표 이후에 또 더 미흡한 부분들은 더 상위의 정부 부처에서 네. 반드시 내놓아야 할 해명이긴 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수상한 건 맞고 이 그렇죠. 수상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접한 정보는 아직 충분히 납득할 만한 맞습니다. 수준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카드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잡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드렸죠. 민주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청와대 안보실도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면죄부용 조사만 믿고 이쯤에서 덮자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혹여나 합동조사단 발표를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청와대가 쳐놓은 가이드라인에 진실을 꿰어 맞추는 하나마나한 조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이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됐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제1야당, 2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
좀 어떤 배경들이 있다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내일 물론 이제 국방부의 이제 군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적 차원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인영 지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가 정상화된 다음에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하자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네. 그래서 국방이 무슨 정보위에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하는 것은 관련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부르거나 아니면 증인들이 불러서 청문회를 열거나 할 때 그런 정도의 어떤 강제성을 띈 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가 또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라는 카드를 계속 압박함으로써 이 국민적 의혹을 풀자는 것들을 할 것이고 이게 또 하나의 카드가 되는 게 일단 지난주에 국회 정상화는 일단 수순을 밟았습니다만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합의가 아직 좀 미뤄진 게 있고 네. 또 하나 애결위 구성이 좀 덜 돼 있고 제일 중요한 추경 예산 통과에 대해서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추경안 통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할 때 이 국정조사는 하나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칩이 되는 거죠.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일단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추경안 통과라든지 애결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의사 일정에 남아있는 국회 정상화 남은 과정을 협상을 하려면 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를 무조건 거부하기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걸 알고 야당에서 이 카드를 먼저 내밀고 나중에 협상의 어떤 파트 조건으로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급한 발등에 불인 추경안, 네. 이 국정조사와 연계돼서 처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성이 이제 딜이죠. 여야 간에 이제 딜이 있다면 가능할 텐데 저는 아마 이 국정조사를 통과시켜주면 네. 하는 것으로 합의해주면 민주당에게 추경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추경 심사에 들어가겠다. 네. 예결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 몫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위원 구성만 빠르게 하면 되거든요. 기한 정하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이면은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 자체는 추경은 최대한 지연시킨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그러면 추경을 받고 국정조사를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고맙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딜이 근데 성사될 것인가? 그러려면 자유한국당 입장이 결정돼야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와 추경을 맞바꾼다면 사실은 지금 정상화가 빨리 실현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한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군에서 골프장을 이용한 관계자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수천 명에 달한다는 건데요. 김도읍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15일과 16일 우리 군 관계자들이 6,558명이 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일 장성급 83명, 영관급 1,573명, 위관급 188명, 16일에도 장성급 49명, 영관급 1,155명, 위관급 188명이 이 골프를 쳤습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도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망정 군지휘부가 안보는 나 몰라라고 골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네, 국방부의 군 골프장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일단 숫자만 보면 뭐 많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군 기강 회의를 꼬집을 만큼의 이런 수치인지요? 뭐 저도 이제 군에 계신 분들 좀 잘 알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게 15일, 16일이 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크게 사건이 없는 상황이 없는 한에서는 주말에 골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상시가 아니면. 네. 근데 이제 15일 날 삼척항 입항을 했고 입항했을 때 다 알려진 것처럼 삼척항 입항한 즉시에 해경과 국정원과 그다음에 해군에서 다 청와대 등 합참에다가 다 정보 보고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언론에 나온 건 15일 오후쯤에 이제 언론에 나왔고 해경에서 간단한 보도 자료로 문자를 보낸 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16일에 그 관련된 동해안에 인근 관련된 관할 부대가 아니면 다른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15일, 16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아마 통상적으로 골프를 쳤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17일 날 합참의 브리핑이 있고 나서 네. 그때 합참의 브리핑은 좀 왜곡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일 날 이른바 동해 그 문제가 됐던 삼척강 입항과 관련된 육군이었던 8군 단장 주관하에 전출된 자기 참모장들에 대한 회식 때 술이 돌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19일 날 다시 합참에서 브리핑을 하고 20일 날 국방장관이 사과를 한 다음에 20일 지나서야 국방부 전체 차원에서 군에서 회식을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그만큼 대응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한 다음에 17일 날 잘못된 브리핑 이후에 군에서 왜곡된 어떤 기강회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15일, 16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쳤다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강이 해이한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당시의 국내 상황 그리고 네. 주말인 걸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하기는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정조사 카드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이제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정쟁의 목적이에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15일, 16일에 이 목선이 들어온 날 데프콘이 상향 조정됐다면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근데 데프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데프콘 4인데 지금 데프콘 3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전쟁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진돗개가 있는데 진돗개 3입니다. 근데 진돗개 2로 올라가면 무장공비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것도 격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은 해당 지역이 뚫렸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하고 동해안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데 군 전체 골프장, 군 골프장이 29개거든요. 국방부 3개, 육군 네. 6개, 해군 5개, 공군 15개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이때 이 전임 정부 때 여야가 바뀌어 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 군이 왜 29개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당시에 김민석 대변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기지 안에 있는 골프장에 있으면 외지에 나가 있는 것보다 장성 그리고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 거기에 이제 준사관, 부사관, 국무원까지 모두 다 부대 내에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골프만 문제입니까? 그럼 테니스 치면은 괜찮고요. 그럼 사병들 축구하는데 토요일, 네. 일요일 날 축구는 괜찮고 골프는 안 되고. 근데 골프장이 원격지에 있다면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군 골프장 줄여라. 민간 네. 골프장에서 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군 골프장은 기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이든 부사관이든 언제든 뛰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난 정권 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는 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3,000명 골프 치는 게 50만 대군으로 치면 많습니까? 이 군 우리나라 별이 몇 분인지 잘 모르시는데 5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이 중에 80명이 토요일 날 골프를 쳤다? 그럼 20% 조금 이제 될까 말까 하는 네.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기지 내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일인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나 왜 문제인지를 김도부 의원이 밝히셔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다. 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해당 부대에는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군 전체의 숫자와 이걸 매칭하는 것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의혹이 많기도 한 사건이고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 정쟁의 진실이 묻히지 않으려면은 내일 합동조사단에서 좀 납득할 만한 맞습니다. 수준의 결과 그게 제일 발표가 중요하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한 소회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만나보시죠.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정식과 새로운 문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파격적인 제안과 나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바람이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 즉 ICBM까지 폐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전선이 재개될 것이고 원수입 제한도 풀어주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가면은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 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저희 스튜디오 자주 출연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주제로 출연하시는 것이 더 마음이 가벼우시죠? 훨씬 가볍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휴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회동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참모들의 후기가 속속 올라왔었죠. 이번 회동에서 조연을 자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회동을 평가하고 우리 정치와도 연결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네, 상상력이라는 말이 남북 문제 그리고 정치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재미있네요.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평화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라는 말인데 종전선언에 준한 만남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대화 자체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절될 뻔했던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렸다. 근데 종전선언은 사실 우리 정부가 그간 이야기해왔던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당사자들이 그런 정전체제나 평화체제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큰근식 교수님은요? 사실 종전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 제일 1항이 사실은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걸 공식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종전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강한 건데 이번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상당히 의미는 있고 감동적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 본다면 사실 한국 정쟁의 공식 종료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 적대 행위의 그 종료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행동으로 그 군사분계선을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고 네.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 53분 정도 회동을 한 거 말고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종전선이라 확대 해석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과도한 표현이고요. 확대 해석. 다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은 문 대통령 스스로도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이번에 6월 30일에 그 극적인 회동을 우리가 상상력의 기반으로 삼아서 네. 앞으로 계속 현실을 좀 바꿔나가서 종전선언에 가까운 또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가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인 군사 환경의 변화 또 안보 환경의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두 차례 남북회담 그리고 9.19 군사합의 때도 사실상 종전선언 또 불가침 합의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이런 발언을 내놓은 뭐 배경이랄까요? 좀 속뜻이랄까요? 이런 걸 좀 더 짚어본다면요. 결국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평화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네. 이런 인식을 표명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길들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3자 정상이 모여서 종전이라는 의미를 담은 선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그냥 평화라는 관행 속에서
묻어가고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은 지금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차원에서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당신께서도 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하자 그 네. 표현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성공단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성공단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개성공단이 사실은 한미 간의 이른바 이제 제재 완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미묘한 그 쟁점이잖아요. 네.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벌써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데 네. 대북 제재의 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올해 초에 직접 가서 네. 북한을 보면서 그리고 개성공단을 보면서 저기가 바로 북한군이 바로 뒤로 물렸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있었고 저희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라고 네.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미 정상 간의 공식 회담의 어떤 아젠다로서 개성공단 재개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번에 특별히 이제 DMZ에 와가지고 한미 정상이 같이 북한 땅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빌어서 개성공단의 유용성, 개성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향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속도를 내고 싶지만 북한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좀 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은 그런 획기적인 어떤 재개의 어떤 수순을 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을 설득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북한에게도 가장 적극적인 요하 제스처라면 일단 경협 문제를 풀어주는 것 이 부분이 될 텐데 실제로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사실 뭐 가능성을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다만 이달 중순부터 미북 간의 실무회담이 재개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은 제재 완화에 들어갈 수 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뭐 유엔 안보리결 2375호와 연결돼 있지만 네.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은 초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초기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적으로나 북한을 설득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 그 네. 점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 결과는 이제 이달 중순부터 재개되는 실무 협상에 달려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봤던 단어지만 이 상상력이라는 네. 단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한 번개회동 제안 그리고 이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이걸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상상력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벤트로서 그리고 한국 전쟁을 했던 가장 그 분단의 상징이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의 어떤 철책선에서 적대 국가였던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났다고 하는 이벤트에서는 상상력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성해내는 문제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상상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상상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현실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북한의 현실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6월 30일에 상상력에 기반한 회동이 촉발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향후에 남아있는 실무협상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된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평화체제에 관련된 남북한 한반도의 어떤 상황의 어떤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보면 네. 상상력에서 시작하지만 상상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촉발 요인이 되고 필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남아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진전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설득해 주는 거 이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얘기를 하려고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썼나 싶기도 해요. 우리 정치에도 부족한 게 상상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정치권에 던지는 어떤 메시지라면 또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야 간의 이 정쟁이나 기싸움을 보면 너무 뻔한 구도로 하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적폐청산의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을 이 사실 경제 실정, 안보 무능으로도 프레임으로 가둬놓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을 그런 프레임으로 그냥 항상 보게 돼 있고 야당 지지자들은 또 여당을 보게 돼 있는 게 사실 상상력의 빈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파해내고 여야 간에 협치하거나 상생하거나 대한민국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력이 발동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에 6월 30일에 판문점의 극적 회동이라고 하는 상상력의 어떤 작동이 우리 한국 정치,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에서도 상상력에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고 네. 이건 아주 좋은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게도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도 상상력이 좀 필요한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국회 정상화 지금 95% 정도 버퍼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상력의 정치라는 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신범철 센터장님,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회담 언제쯤으로 지금 일정을 조금 예상을 많이 합니까? 예,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 3주 걸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7월 15일로 시작하는 그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이번에 실무회담에 누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 예. 장소 관련해서도 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양측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뭐 북미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처음 던지는 의제는 자기의 입장을 강력히 반영한 좀 강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다만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 간극을 줄여 나갈 거라고 네. 보이는데 아마 7월 15일주로 시작을 해서 장소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이 될지 평양이 될지 제3국이 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뭐 상상력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비핵화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금씩 변해왔어요. 북미가 대화를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중재자나 촉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북미 간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입장이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는 네.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때 상황을 다시 우리가 주도하려면은 북미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협상안,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취지에서도 상상력 말씀을 하셨다. 네. 다만 이 상상력이 반드시 비핵화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상력이 돼야지 자칫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핵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정상이 만나게 되면서 앞서 이 만남 여부를 예측했던 정치인들의 희비가 갈리기도 했는데 정확히 예측을 했죠.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북미 회담이 만나는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꽤나 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예측이 나온 건지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번에 이제 판문점 회동이 가능할 것이다, 성사될 것이라고 정확히 적중을 했던 이석현 의원이 일단 다음 4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에 이제 판문점 만난 걸 3차 정상회담을 네. 규정을 한 거죠. 4차 정상회담은 내년 11월에 미 대선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초 정도에 1월 하순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 네.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성과의 업적 이걸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고 좀 시기를 못 봐갖고요. 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이석현 의원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안보적 성과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실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건 뭐 자유겠습니다만 이번에 630 이 판문점 회동이 갖는 것은 그동안 2월 달 하노이 교착 이후에 북핵 협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핵 협상을 다시 재개한다는 의미 정도의 이벤트이지 여기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든가 북한이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 실천을 보여줬다고 합의된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또 2, 3주 후에 실무 협상에서 이 부분을 또 기싸움을 하면서 삿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9월 달에 무슨 유엔 총회에서 어떤 큰 성과가 있다든지 내년 1월에 어떤 그 극적인 어떤 합의가 도출된다든지 낙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오늘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와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마련한 건 맞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네.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나 여당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누가 내놓은 전망인지 들어보시죠.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 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나중에는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일정을 가지고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북한 문제에 호남 박지원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뭐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달 중순에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다. 네. 다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아직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네. 뭐 올해 9월설이나 내년 1월설이나 사실 중점은 달라요. 올해 9월설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중점을 맞춘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워싱턴을 방문하면 그런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네. 그런데 내년 9월은 바로 미국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리스크를 거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9월 달에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내년 1월설은 내년 1월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내년 2월 3일부터 아이오와 코카스를 시작으로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직전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접근인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다들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비핵화 협상이란 건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체제의 명운을 걸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높은 기대 수준을 하다가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기대 수준을 좀 낮추고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듯이 이렇게 쌓아 올려야지 오히려 성과가 컸다는 것이 과거의 교훈이었습니다. 네. 제가 봐도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이제 이석현 의원이 말하는 건 희망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제로 이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사실 하노이가 결렬된 건데 저렇게 성급하게 9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1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우려가 나오냐면 이번에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안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분석 기사에서는 이게 핵 동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입장이 변했다는 또 우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안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핵 동결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양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한다면 9월에도 뭐 만나서 김정은이 와서 연설할 수도 있을 것이고 1월 하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영변을 폐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참관하면서 CNN이 가서 찍어줘도 될 겁니다. 네. 그 극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의 안보에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박아놓거나 조급한 시기를 먼저 못 박아놓고 이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이벤트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정작 원하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르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원칙적 목표,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네. 가져가면서 시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뭐 오늘 바로 뭐 하루 만에 기록 영화를 내놓기도 했던데요. 지금 뭐 미국, 북한 또 우리나라도 한껏 분위기는 띄워놨습니다만 그만큼 실속 있는 내용이 도출이 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실무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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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농, 귀촌 하면 은퇴자나 고령층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젊은 층의 참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새로 도입한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서울의 한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해오다가 퇴직한 뒤 강원도 영월로 귀농한 우다령 씨. 우 씨는 사전에 정부의 귀농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술도 틈틈이 익히는 등 2, 3년간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생 2막도 준비해야 되니까 좀 더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이런 자연 속에서 늘 살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활동하면은 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우 씨는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이곳을 귀농 정착지로 정했고 쓰러져가는 폐가도 깔끔하게 고쳤습니다. 묵혀있던 밭 3,500여 평을 임차해 고추와 참깨 등을 재배한 우 씨는 귀농 첫 해부터 1,500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며 순조롭게 정착했습니다. 귀농 3년 만인 작년에는 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손익도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 씨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작물을 수확해
비싼 값에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처럼 지난 한 해 귀농 귀촌을 꿈꾸고 농촌으로 내려간 인구는 49만여 명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51만 6천 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20, 30대가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해 젊은 층이 귀농 귀촌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40세 미만 젊은 층의 귀농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인 1,356가구가 18년 한 해 동안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젊은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귀농 창업 자금을 당초 3천억 원에서 4,5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귀농 귀촌자 가운데 10가구 중 7가구인 72%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돼 귀농 귀촌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만년 하위팀 KT가 삼성을 5대3으로 따돌리고 창단 후 최다 연승 기록인 6연승을 이어가며 5위 NC와의 승차를 2경기로 좁혔습니다. 중심 타자 유한주는 1회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뽑아낸 데 이어 3회에는 솔로 홈런으로 타점을 추가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동점을 허용한 6회에는 밀어내기 볼넷을 연달아 골라내며 5대3으로 달아나 승부를 갈랐습니다. 선두 SK는 7이닝 1실점 호투로 12승을 수확한 선발 투수 산체스를 앞세워 롯데를 10대1로 크게 이기고 6경기 차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로맥은 1회 첫 타석에서 시즌 17호 홈런을 쳐내며 홈런 선두 최정을 3개 차로 추격했습니다. 3위 키움은 0대3으로 끌려가던 6회 대거 6점을 뽑아내며 2위 두산의 6대3 역전승을 거두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3연패에 빠진 두산은 키움에 0.5경기 차로 쫓기게 돼 2위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시즌 7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강정호는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 7번 타자로 출전해 13대5로 크게 앞선 7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쳐냈습니다. 패배가 거의 결정된 컵스가 불펜을 아끼기 위해 내야수를 마운드에 올렸고 강정호는 시속 130km짜리 슬라이더를 정확히 받아쳤습니다. 템파베이 4번 타자로 출전한 최지만은 1회 첫 타석과 7회 네 번째 타석에서 적시타 2개를 때려내며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의 전초전 격인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최연소 국가대표 신유빈, 그리고 세계선수권 깜짝 4강 안재현 등 우리 신예 선수들이 톱랭커를 상대로 경쟁력을 시험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최근 만 14살의 나이로 최연소 탁구 대표로 뽑힌 중학생 신유빈. 5살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렸지만 신유빈에게 이번 코리아 오픈은 태극마크를 단 이후 첫 메이저 국제대회입니다. 168cm, 훌쩍 자라는 키만큼 강해진 파워로 만리장성 중국, 그리고 중국 못지않게 성장한 일본에 맞서 막내 돌풍을 노립니다. 롤모델은 딱히 없고 선수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을 하나씩 보고 배우는 스타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4월 헝가리 세계선수권 때 깜짝 4강에 올랐던 안재현 역시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회 이후 부담감 탓에 국내외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신유빈 등과 함께 대표팀에 합류한 만큼 새 마음으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세계대 끝나고 뭐 실력이 확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잠깐 제 생각엔 잠깐 공이 잘 맞아서 좀 운이 좋아서 이제 잘했다 생각하고 해서 세계대 때도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 부산 세계선수권 테스트 이벤트이면서 도쿄올림픽 전초전이기도 한 코리아 오픈. 남자 세계 1위 판전동, 최강 마롱을 비롯해 일본 하리모토 등 강호가 대거 참가하고 여자부 역시 세계 1위 천멍, 7위 이토미마 등 톱10이 모두 출동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간판 스타 서효원, 이상수 등 대표 선수들이 모두 나와 세계의 벽에 도전합니다. 남녀 단복식과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이 오는 1월까지 벌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특히 우리 신예 선수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수준에 근접했던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무팀이 선수 선발을 중단한 데 이어 실업팀 하이원까지 해체 위기에 놓이자 아이스하키협회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는 지난 2년 동안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며 꿈에 그리던 월드 챔피언십으로 승격해 세계 최강팀들과 당당히 맞섰고 올림픽 본선 무대에도 서며 소중한 자양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수준에 접근했던 우리 아이스하키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아이스하키 선수 모집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의 실업팀 중 하나인 하이원이 해체 위기를 맞은 겁니다. 매년 30명 안팎의 선수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위기가 심각해지자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이원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이사진에서 아마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정권자들하고 저희 이제 부회장단해서 이제 미팅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이원은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의 연합리그인 아시아리그 불참만 선언했었지만 최근 코치진과 선수단 전원의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이제는 구단 해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이원이 해체될 경우 실업팀은 안양 한라와 대명 두 팀만 남게 되는데 이 경우 국제 경쟁력 약화는 물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 획득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평창의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책 마련에 나선 협회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와 맞붙을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이 경기 전날인 오는 25일에 소집됩니다. 연맹은 올스타팀 사령탑은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인 전북의 모라이스 감독이 맡고 선발 출전 선수는 오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팬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0일 K리그1 서울 울산전에서 발생한 핸드볼 반칙 오심 논란과 관련해서 프로축구연맹이 당시 심판 판정을 오심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심판평가회의를 열고 서울 수비수 김원식의 핸드볼 장면이 반칙이 맞다는데 대다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심판에 대해서는 배정 정지 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덕여 여자축구대표팀 감독이 여자 월드컵 3전 전패 탈락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윤덕여 감독의 계약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황에서 윤 감독이 프랑스 여자 월드컵 직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 개막하는 프로배구 V리그 남녀부 연봉 1위는 대한항공의 한 선수와 현대건설 양효진, 한국도로공사 박정화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 대한항공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세터 한 선수는 6억 5천만 원을 받아 5시즌 연속 최고 몸값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선 양효진과 박정화가 나란히 3억 5천만 원으로 함께 연봉 퀸에 등극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유망주 권순우가 윈블던 대회에서 세계 랭킹 9위 강호와 잘 싸웠지만 아쉽게 2회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세계 126위 권순우는 대회 1회전에서 하차노프와 치열한 스트로크 싸움을 벌인 끝에 1대3으로 졌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머물 선수촌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광산구의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한 선수촌 아파트는 25개 동 규모로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곳을 360도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KT5G 리얼 360. 360도 넥밴드 카메라로 즐기는 리얼 360. KT 5G. 오늘 낮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아 더 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영서와 경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과 대구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은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중부지방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남부에는 저녁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서쪽 지방에도 폭염이 나타나겠고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끼니를 잘 챙길 수 있을지, 방과 후에 잘 돌봐줄 다른 어른은 있는지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앞두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는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 협상 결렬, 파업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의 관심과 고민이 너무 늦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